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쉬어가고 바람조차 잠시 머물다 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솟아 있었단다. 그 집은 어찌나 크고 화려한지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용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기와지붕의 끝은 날렵하게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대문은 장정 5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거대했으며 담장은 또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까치발을 들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여나 기침소리라도 크게 내면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걸어다니곤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인근 고을은 물론이고 저 멀리 한양 땅까지 소문이 자자한 거부, 최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최 부자는 젊은 시절 등짐을 지고 전국 팔도를 떠돌며 소금을 팔고 비단을 떼어다 팔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아끼고 남의 것을 깎아내렸는지 구두쇠라는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수를 하거나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 차고 자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절그럭거리며 곳간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육중한 나무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덜그럭거리며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햅쌀이 담긴 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고 콩이며 팥이며 각종 잡곡이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힐 정도의 풍요로움을 자랑했다. 최 부자는 그 곡식더미 사이를 거닐며 쌀가마니를 손으로 쓸어보고 혹시나 밤새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내 소중한 재산에 흠집을 내지는 않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곡간을 둘러보는 최 부자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듯한 흐뭇한 미소가 번지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불안과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하인들이 밥을 짓기 위해 쌀을 퍼갈 때조차도 돛박을 깎아내며 정해진 양보다 단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지 못하게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곤 했다. 이 쌀 한 톨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느냐? 다 내 피와 땀이 서린 것이니 흘리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거라. 라며 쩌렁쩌렁 호통을 치는 통에 하인들은 밥을 지으면서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주눅이 들어 지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의 집에는 워낙 먹을 것이 많고 품삯을 제때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꾹 참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는 늙은 하인 덕칠이만이 묵묵히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최 부자는 밖으로 나갈 때면 언제나 최고급 명주 비단으로 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호박 단추가 달린 조끼를 입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곤 했는데 그 옷감은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광택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그는 긴 곰방대를 물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나가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자신의 장사 무용담을 늘어놓기를 즐겼다. 내가 젊었을 적에 저기 경상도 땅에서 폭우를 만나 물건을 다 잃을 뻔했는데 내 기지로 겨우 살려내어 10배 남는 장사를 했지 않겠나. 자네들이 평생 흙 파서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을 나는 그때 하루아침에 벌었단 말일세. 하며 껄껄 웃으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저 영감 또 시작이네 하며 혀를 차곤 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사람들의 그런 속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목소리에 취해 점점 더 침을 튀기며 자랑을 이어가곤 했다. 어느 날은 장날이라 마을이 시끌벅적해지자 최 부자는 더욱 신이 나서 비단 장수를 불러들여 마당 한가운데에 오색 찬란한 비단들을 펼쳐놓으라고 호기롭게 명령했다. 어디 보자. 이번에 들어온 비단은 때깔이 영 시원치 않구나. 한양 대감들이 입는다는 그 붉은 비단은 없느냐.
하며 짐짓 까다로운 척을 했지만 사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비단 장수가 굽신거리며 가장 값비싼 물건을 내놓자 최 부자는 값을 깎고 또 깎아 기어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후려친 뒤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단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당장 옷을 해 입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곳간 한 구석에 있는 비단 전용 보관함에 차곡차곡 쌓아두고는 가끔 꺼내어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혼자 즐거워하는 기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재물은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쌓아두고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최 부자의 집은 또 다른 풍경으로 변했는데 낮 동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어둠이 깔리기 무섭게 하인들을 재촉하여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하고 담장 곳곳에 횃불을 밝히라고 성화를 부렸다. 대문 빗장은 2번, 아니 3번 확인했느냐. 개구멍이라도 뚫린 곳이 없는지 잘 살피거라. 요즘 도둑대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우리 집이라고 무사하란 법이 있느냐. 그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리면 덩치 큰 사냥가의 서너 마리가 컹컹 지저대며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최 부자는 밤이 되면 더욱 예민해져서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방문을 열고 누구냐 하고 소리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곤 했다. 그의 안방은 두꺼운 이불과 화려한 병풍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방의 주인인 최 부자는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잠드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머리맡에 둔 엽전 꾸러미를 다시 한번 세어보고 벽장에 숨겨둔 문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겨우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천장 석갈에 위로 쥐가 지나가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내 돈을 노리고 담을 넘으면 어쩌지.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야. 덕칠이 저놈도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몰라. 이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나 앉아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긴 한숨을 내쉬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정막 속에서 최 부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핀 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방 한구석에 있는 육중한 자개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2중 3중으로 잠겨있는 비밀 공간이 있었는데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그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덩이도 아니요 은덩이도 아닌 자그마하고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였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 상자를 꺼내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등잔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빛은 낮 동안의 탐욕스러운 빛을 잃고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아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다 낡아빠지고 여기저기 이가 빠진 볼품없는 목각 밥그릇이었다. 칠은 다 벗겨져 나무의 거친 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바닥은 닳고 닳아 평평하지도 않았다. 천하의 거부 최 부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길가에 버려져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법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 투박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볼에 가져다 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거칠거칠한 나무의 감촉이 뺨에 닿자 그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옛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자신, 차가운 눈밭, 그리고 따뜻한 온기, 이것만이, 그래,
이것만이 진짜 내 것이지. 최 부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그릇의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 그릇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과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비단 옷을 휘감고 다니지만 밤이 되어 이 낡은 그릇을 마주할 때면 그는 다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마음의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그 고독을 달래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의 상징인 이 밥그릇뿐이었다. 잠시 후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그릇을 상자에 넣고 다시 자개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최 부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만하고 까다로운 부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마당에 나와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아침 밥상에 올라온 조기구이의 크기가 작다며 밥상을 물리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는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집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최 부자 댁입니까? 내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만 하는 목소리에 최 부자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행색을 보아하니 장사치 같기도 하고 떠돌이 같기도 한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 부자는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누구신데 남의 집 앞을 소란스럽게 하는가 하고 호통을 쳤지만 속으로는 내 명성이 벌써 저들에게까지 닿았구나 하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 찾아온 사람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넙죽절을 하고는 어르신, 저희는 먼 타지에서 온 장사꾼들인데 어르신의 높은 덕망과 재력을 익히 듣고 한 수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어르신의 발치에서 일하며 이 집안의 번영을 돕고 싶습니다. 라며 사탕발림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평소 의심이 많은 최 부자였지만 자신의 재력을 칭송하며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자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에 벅차다고 느끼던 차였기에 이참에 부리는 사람을 늘려 자신의 위세를 더 떨쳐보고 싶은 욕심도 생겨났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 덕칠이 빗자루를 멈추고 그 낯선 무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덕칠의 눈에는 그들의 비굴한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 했다. 옷매무새는 그럴듯하게 꾸몄으나 신발은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이 결코 성실하게 일해서 밥을 먹는 자들은 아니었다. 덕칠은 조용히 최 부자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들이지 마십시오. 눈빛이 맑지 못한 자들입니다. 낯선 일을 함부로 집안에 들이면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덕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내 재산이 탐나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덕망을 보고 온 것이라지 않느냐. 너처럼 무식한 놈이 어찌 사람 보는 눈이 있겠어. 하며 오히려 덕칠을 타박하고는 그 낯선 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날 저녁 최 부자의 사랑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낯선 이들은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첨을 떨었고 최 부자는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네들은 알 거야. 최 부자의 얼굴은 술기운에 불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댔고 그들은 추임새를 넣으며 최 부자를 추켜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주고받는 눈짓에는 섬뜩한 탐욕이 서려 있었고 그 시선은 최 부자가 아닌 방 안의 값비싼 가구들과 벽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당의 개들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컹컹 짖어댔지만 술에 취하고 아첨에 취한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다. 마치 이 집에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라도 하듯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기와지붕 위로 마른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집안의 질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최 부자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철옹성 같은 곳간 문 앞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는 술에 골아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고 사랑방의 불은 꺼졌지만 낯선 이들이 머무는 행랑채의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무언가를 모의하는 듯 했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흩어졌다. 덕칠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 불길한 기운이 제발 빗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화려한 기와집의 밤은 그렇게 불안과 음모 속에서 깊어만 갔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의 흙먼지를 일으켜 닫힌 곳간 문을 툭툭 건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안에 갇힌 곡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최 부자의 꿈속에는 그 낡은 밥그릇이 나타나 슬픈 듯이 덜그럭거리며 울고 있었다. 그 이튿날부터 최 부자의 기와집은 마치 딴 세상이 된 것처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단다. 평소 같으면 새벽 달기 회를 치기도 전에 마당 쓰는 비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부지런한 하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을 터인데 낯선 손님들이 들어온 뒤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사랑방 문이 열릴 줄을 몰랐다. 최 부자는 평생을 새벽잠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으나 간밤에 그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잔을 기울인 탓에 눈이 퀭하고 몸이 찌뿌둥하여 늦잠을 자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기는커녕 이제야 비로소 양반처럼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했다. 사랑방을 차지한 낯선 이들은 자신들을 최 부자의 먼 친척 조카뻘 된다고 소개하기도 하고 예전 장터에서 인연을 맺은 거상의 후예라고도 하며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지만 최 부자는 그들의 정체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저 눈만 마주치면 어르신의 덕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고을에서 최 부자 어르신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어르신의 그 비단 OST는 한양 정승 판서들도 울고 가겠습니다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는 그들의 말이 꿀보다 달았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돈만 모으느라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던 최 부자에게 그들의 아첨은 마치 가뭄에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다. 그는 그들이 건네는 달콤한 말에 취해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 부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안일을 돕는 척 부산을 떨었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뿐인 행동들이었다. 장부를 정리해준다며 붓을 들고 설치더니 먹물만 잔뜩 묻혀 종기를 버려놓기 일쑤였고 곳간 정리를 돕겠다며 들어가서는 먼지만 잔뜩 피우고 나오기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도 저희가 손을 대니 창고의 기운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재물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최 부자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덕칠이나 다른 하인들이 일을 더디게 한다며 타박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나 다름없었다.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최 부자네 집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다. 물동이를 이고 나온 아낙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닥거렸다. 글쎄, 최 부자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말이야. 생김새가 영 찜찜하더란 말이지.
눈빛이 뱀눈 같아서 소름이 돋아. 맞아. 어제는 대낮부터 술 타령을 하더라니까. 최 부자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왜 그런 잡놈들을 집에 들여서 상전 모시듯 하는지 모르겠어. 들리는 소문에는 그자들이 최 부자네 곳간 열쇠를 탐낸다던데 이러다 그 많은 재산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걱정 반, 고소한 반으로 최 부자의 앞날을 점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인심을 잃은 최 부자였기에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덕칠이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는 낯선 이들이 들어온 후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최 부자가 보지 않을 때면 본색을 드러내어 하인들을 하대하고 심지어는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멋대로 꺼내 먹으며 행패를 부렸다. 덕칠이가 참다 못해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내 이놈, 우리는 어르신의 귀한 손님이다. 감히 종놈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개냐. 주인 어르신께 고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덕칠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 부자가 그들을 워낙 싸고 도는 통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어느 날 오후 덕칠이는 우연히 사랑방 뒷마루를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 낯선 자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은밀하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최 부자가 그토록 아끼던 최고급 비단 두루마기였다. 이거 봐라. 때깔이 죽이지 않느냐. 장터에 내다 팔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받을 게야. 영감탱이가 워낙 옷이 많아서 하나쯤 없어져도 모를걸. 눈이 침침해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데 뭐. 그들은 킬킬거리며 최 부자를 비웃고 있었다. 덕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이것은 단순한 식객이 아니라 도둑대가 제 발로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덕칠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채로 달려가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최 부자는 곤방대를 입에 문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덕칠이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이냐. 내 지금 손님들과 시조 한 수 읊으려던 참인데. 덕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자들이 나리의 비단옷을 훔쳐내다 팔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도적대입니다. 나리, 당장 내쫓지 않으시면 큰 화를 입으실 겁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반응은 덕칠이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곤방대를 마루바닥에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고얀 놈, 네가 감히 내 귀한 손님들을 모함하는 개냐. 내 그 사람들의 인품을 믿고 집안 대소사를 맡기려 하는데 내 놈이 질투가 나서 이간질을 하는구나. 최 부자는 오히려 덕칠이를 나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너를 믿고 그동안 집안일을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들어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한 번만 더 내 귀에 헛소리를 담았다가는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덕칠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주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덕칠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어댔다. 저 멀리 사랑방에서는 낯선 이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집안을 갉아먹는 벌레들의 소리처럼 들려 덕칠이는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기강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창고의 곡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되었다. 낯선 이들은 교묘하게 최 부자의 눈을 속였다. 어르신, 쥐가 들어 곡식을 좀 축낸 모양입니다. 저희가 쥐잡기 대작전을 펼쳐야겠습니다. 라며 둘러대거나 이웃 마을에 흉년이 들어 쌀을 좀 꿔주었습니다. 나중에 2배로 갚는다 하더군요. 라는 거짓말로 최 부자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최 부자는 자신의 덕망이 이웃 마을까지 퍼진다는 말에 으쓱해져서 곡간이 비어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심지어 그들은 최 부자의 식성까지 바꾸어 놓았다. 평소 검소하게 먹던 최 부자에게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을 권하며 사치를 부추겼다. 부자라면 응당 이런 산의 진미를 즐기셔야지요. 저 촌놈들이 먹는 풀뿌리 죽이 가당키나 합니까? 매일 밤 술판이 벌어졌고 최 부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얼굴색은 누렇게 뜨고 손발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났지만 낯선 이들은 보약을 드셔서 명현현상이 오는 것입니다라며 엉터리 약재를 다려 먹였다. 그 약재라는 것도 실은 산에서 아무렇게나 캐온 풀뿌리에 불과했다. 집안의 가축들도 주인의 불행을 감지했는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마당을 지키던 늠름한 사냥개들은 낯선 이들이 던져주는 상한 고기를 먹고 배탈이나 낑낑거렸고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기와지붕 위에는 이름 모를 잡새들이 날아와 흉한 소리로 울어대기 일쑤였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장독대 항아리들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담장 밑에는 깨진 기왓장이 굴러다녀도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늦가을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최 부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골동품 도자기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족치기 시작했다. 내 방에 있던 청자 화병이 어디로 갔느냐. 분명 내 놈들 중 하나가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최 부자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때 낯선 이들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슬며시 나서며 말했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제가 보아하니 저기 저 어린 계집종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신구를 탐내더니 기어이 일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그는 죄 없는 어린 하인을 지목하며 누명을 씌웠다. 최 부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하인을 광에 가두라고 명했다.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내 너를 관에 넘겨 경을 치게 할 것이다. 아이가 울며 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덕칠이가 나서서 나리, 저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말려보았지만 오히려 낯선 이들에게 떠밀려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날 밤 낯선 이들은 훔친 도자기를 몰래 담 너머로 넘겨 공범에게 전달하고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축배를 들었다. 늙은이가 눈이 어두우니 코 베어가도 모르겠구나. 이 집구석 거덜내는 건 시간 문제야.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집안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최 부자는 이제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을 거닐다 보면 예전에 그 웅장하고 위엄 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을씨년스러운 폐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아니야, 나는 천하의 최부자야. 내 국가는 가득 차 있고 나를 따르는 충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냐.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무렵 마을의 한 늙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최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촌장이었는데 최 부자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기운을 감지한 듯
혀를 끌끌 찼다. 쯧쯧쯧, 집안의 대들보가 썩어가고 있구나. 주인이 중심을 잃으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인데 욕심이 눈을 가려 사리 분별을 못하니 안타깝도다. 머지않아 큰 사단이 나겠어. 노인의 탄식은 찬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그 말은 곧 현실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최 부자의 비밀스러운 자개장 속에 숨겨진 낡은 목각 밥그릇은 주인의 위태로운 상황을 아는 듯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는 밤마다 주인의 손길을 받으며 온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며칠째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 부자가 술과 아첨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 초심의 상징은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망각은 최 부자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덕칠이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사각사각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집신을 꿰어 신고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곳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곳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덕칠이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낯선 이들이 곳간 바닥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아예 이 집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작정인 듯했다. 덕칠이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이 썩은 고름을 짜내야만 했다. 하지만 과연 눈과 귀가 멀어버린 최 부자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겨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이부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비가 그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서운 북서풍이 몰아치며 산골 마을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단다. 예년 같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냈을 최 부자의 기와집이었지만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당에 쌓인 낙엽은 아무도 쓸지 않아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고 창호지 문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도 누구 하나 문을 바르려 하지 않았다. 집안의 주인인 최 부자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 집안의 질서는 끈 떨어진 연처럼 허공을 맴돌며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화려했던 비단 이불 속에서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최 부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처음에는 그저 몸살 기운이거니 생각하고 넘겼으나 며칠이 지나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목이 붓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평소 같으면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 진맥을 짚고 비싼 약재를 다려 먹였겠지만 집안을 장악한 낯선 이들은 의원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노인이 겨울을 나려니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이다. 괜히 의원을 불렀다가 병자 취급하면 더 빨리 돌아가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최 부자를 방치했다. 덕칠이가 몰래 의원을 모셔오려다 들켜서 주인 어르신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며 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뒤로는 최 부자는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사랑방을 차지한 가짜 친척들은 최 부자가 쓰러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첨을 떨거나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놓고 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영감이 오늘 내일 하는데 우리가 유산을 정리해 드려야지. 그것이 조카된 돌이 아니겠나? 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급기야는 집안 곳곳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놀림은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 거칠고 다급했다. 벽장을 열어 젖히고 서랍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마루 밑까지 들춰보며 감나가는 물건들을 찾아 헤맸다. 최 부자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탕거리는 발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나누는 저속한 대화들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그의 고막을 찔렀다. 어이, 여기 금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녹그릇 몇 개뿐이네. 영감이 진짜 알짜배기는 어디다 숨겨둔 거야? 분명 어딘가 비밀 장소가 있을 거야. 그 구두소에 영감이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했을 리가 없어. 안방을 다시 뒤져봐야 해. 최 부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덕망을 알아주던 그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피를 빨아먹으러 온 거머리떼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 물 좀 다오 하고 힘겹게 소리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의 온기는 식어 냉골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지난날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뚱어리와 사무치는 후회뿐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덕칠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비켜주십시오. 나리께서 기침을 하시는데 따뜻한 미음이라도 한 그릇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낯선 사내의 거친 욕설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놈 줄 쌀은 있어도 다 죽어가는 송장에게 낭비할 쌀은 없다. 저리 꺼져.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던 덕칠이를 구박하고 내쳤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배들의 혀놀림에 노란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었거늘 나는 겉만 번지르르한 돌멩이들을 끌어안고 좋아했어. 그는 이불을 꽉 쥐며 오열하고 싶었지만 소리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가슴을 치며 속으로 피울음을 삼킬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부수고 뜯어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자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낯선 이들은 작당을 하고 안방으로 들이닥쳤다. 횃불을 든 그들의 그림자가 문살에 어른거릴 때부터 최 부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두머리 격인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영감, 자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봐.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하자고. 진짜 재산 문서는 어디다 숨겼어? 금괴는 어디 있냐고. 최 부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 부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늙고 병든 노인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병풍을 걷어차고 서책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값비싼 도자기들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다. 여기에도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한 놈이 벽구석에 놓인 육중한 자개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형님, 저 자개장이 수상합니다. 저 안에 뭔가 비밀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쇠 구멍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우두머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최 부자의 허리춤을 뒤져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고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의 문을 열었다. 겹겹이 잠긴 문들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기대감에 부풀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밤마다 몰래 꺼내보던
바로 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고 누가 봐도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법한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낯선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놈이 이걸 여기다 숨겨뒀구나. 크기를 보아하니 큼직한 금두껍이 아니면 왕실에서 하사받은 보물일 게야. 그들은 상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우두머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상자를 낚아챘다. 다들 비켜. 내가 먼저 확인한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부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불러올 파장이 두려웠다.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고리를 풀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낯선 이들의 시선이 그 상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뚜껑이 완전히 열린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하고 얼빠진 소리를 내뱉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금괴도 보석도 땅 문서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칠이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이가 빠진 볼품없는 낡은 목각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무의 결이 다 드러날 정도로 닳고 다른 그 밥그릇은 화려한 자개장이나 으리으리한 기와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거지들이나 들고 다닐 법한 물건이었다. 낯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상자를 뒤집어 탈탈 털어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다. 이게 뭐야? 장난해? 우두머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어 폭발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우리를 가지고 놀아? 이딴 쓰레기를 보물처럼 꽁꽁 숨겨둬? 우두머리는 밥그릇을 집어들고 바닥에 패대기 치려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다시 집어들고 최 부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말해봐. 진짜 보물은 어디 있어? 이따위 거지 밥그릇 말고 진짜를 내놓으란 말이야. 최 부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 낡은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 투박한 그릇이 흔들리는 등불 아래에서 슬픈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전 재산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다. 기가 막혀서 죽을 때가 되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만. 야, 이 영감탱이는 글렀다. 아무래도 딴 주머니를 찬 게 분명해. 집을 다 부숴서라도 찾아내.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릇을 방구석으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 대신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무로 된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최 부자의 처지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낯선 이들은 침을 퇴뱉으며 방을 나가버렸다. 에이, 재수 없어. 술이나 더 가져와. 오늘 밤은 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팔아먹어야겠어. 그들이 우르르 몰려나간 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차가운 바람만이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최 부자의 식은땀을 식혀주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서 구석에 처박힌 밥그릇 쪽으로 다가갔다. 손끝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그릇을 손에 쥔 그는 그것을 품에 안고 웅크렸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가슴에 닿자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이 그릇은 자신이 젊은 시절 굶어 죽기 직전에 한 거린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건졌을 때 받았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때 그 거리는 자신의 밥을 덜어주며 말했다. 젊은이, 살아야 하네. 살아서 나중에 남들에게 베풀며 살게나. 이 그릇은 내가 주는 선물이니 잊지 말게.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이 그릇을 보물처럼 간직해 왔건만 정작 부자가 된 후에는 베풀기는커녕 모으기에만 급급했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결국 그 죗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최 부자는 그릇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틀렸어. 용서해다오. 그의 참회는 늦었지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진실한 울부짖음이었다. 한편 마당으로 나온 낯선 이들은 분풀이하듯 가재도구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소란통의 덕칠이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방금 안방에서 벌어진 일을 엿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주인이 그토록 아끼던 것이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낡은 밥그릇이었다니. 덕칠이는 그제야 주인의 외로움과 고독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주인이 비록 자신을 내쳤지만 그것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주인을 지키고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였다. 덕칠이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뒷담을 넘었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모아야 했다. 혼자 힘으로는 저 흉악한 무리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평소 최 부자가 인심을 잃어 사람들이 도와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했다. 최 부자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도적대가 집을 점령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덕칠이는 찬바람을 가르며 마을을 향해 달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꽁꽁 언 땅 위를 울리며 밤의 정막을 깨웠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초승달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닥쳐올 심판의 시간을 예고하는 듯했다. 기와집 안에서는 술판이 다시 벌어졌고 낯선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러댔다. 네가 정보를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금괴가 있다며. 아냐, 분명히 있어. 내일 날이 밝으면 마당을 파보자고. 탐욕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최 부자는 낡은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후회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불씨 같은 오기가 그의 눈빛을 다시금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내 집은, 내 소중한 기억은 내가 지킨다. 그는 이를 악물며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았다. 사부에서 펼쳐질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집안을 점령한 낯선 무리들의 횡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져만 갔단다. 그들은 최 부자가 숨겨둔 금괴가 나오지 않자 마치 이성을 잃은 맹수들처럼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분명 마루 밑에 항아리를 묻어두었을 거야. 도끼를 가져와서 마루를 다 뜯어내. 우두머리의 고함 소리에 졸개들은 창고에 있던 도끼와 쇠망치를 들고 나와 멀쩡한 대청마루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년 된 소나무 마루가 비명처럼 갈라졌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들은 집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파괴를 일삼았다. 으리으리했던 최 부자의 기와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갔고 그 소라는 고요한 상월 마을의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안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서리를 쳤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품에 안은 낡은 목각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식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후회이자 자신의 집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의지였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손으로 씻어야 해.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설 준비를 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쇠약해져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관아의 포졸들이 오기 전에 썩 문을 열어라.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의 촌장이었다. 덕칠이가 흘리는 눈물과 호소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온 것이었다. 평소 인색했던 최 부자였기에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 살리고 봐야지 않겠나. 그 집의 곡식은 미워도 사람은 구해야지. 라는 촌장의 설득과 덕칠이의 진심 어린 충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 마루를 부수던 낯선 이들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형님, 마을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나 봅니다. 횃불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졸개 중 하나가 담 너머를 훔쳐보고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우두머리는 입술을 깨물며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젠장, 그 종놈이 기어이 사람들을 끌고 왔구나. 하지만 겁먹을 것 없다. 우리는 최 부자의 친척이니 집안일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문 열어. 우두머리의 명령에 대문이 열리자 붉은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덕칠이와 촌장을 앞세우고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어둠에 잠겨있던 마당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낯선 이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들이 남의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게야. 최 부자 어르신은 어디 계시냐? 우두머리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앞으로 나섰다. 아니, 촌장 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조카들로서 병환 중인 숙부님을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돌아가시지요.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손에 든 도끼를 슬쩍 들어보였다. 무력을 과시하여 마을 사람들을 겁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덕칠이는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자들은 나리를 감금하고 집안 물건을 훔치려는 도적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마루를 부수고 금괴를 찾고 있었습니다. 덕칠이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마루를 부숴? 저런 천하의 잡놈들을 봤나? 조카라더니 도둑놈들이었어. 당장 멍석마리를 해버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낯선 이들도 지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자칫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틀을 잡고 힘겹게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 부자였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마당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하얀 소복 차림에 맨발이었고 가슴에는 그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 밥그릇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시끌벅적하던 마당에는
찬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마루 끝에 섰다. 그리고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다. 다들 멈추시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그는 우두머리를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자네들은 내 조카가 아닐세. 내 피부티도 아니야. 나는 자네들을 모른다네. 최 부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낯선 이들의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났다. 우두머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숙부님, 병환이 깊어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섭섭하게 이러십니까? 끝까지 발뺌하려는 그의 태도에 최 부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성이라. 그래, 자네들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인가? 최 부자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밥그릇을 들어 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투박한 나무 그릇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칠이 벗겨지고 귀퉁이가 깨진 그야말로 볼품없는 거지 밥그릇이었다. 낯선 이들은 코웃음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저게 뭐지? 최 부자가 저런 걸 왜 가지고 있어? 금덩이라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썩은 밥그릇이잖아. 사람들의 의문이 커져갈 때 최 부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 그릇은 내가 젊은 시절 눈보라치는 고개에서 얼어 죽어가던 날 지나가던 거린이 자신의 밥을 덜어주며 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그릇일세. 최 부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보다 못한 신세였지.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나보다 더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밥그릇을 내밀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네. 그 밥 한 덩이가 나를 살렸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지. 최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 은혜를 갚겠노라 맹세하며 이 그릇을 받아왔건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서 그 초심을 잊고 말았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리는 저기 곳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지. 자네들이 찾던 금은 보화는 내게 없네. 하지만 이 그릇에 담긴 그분의 마음, 생명을 살린 그 고귀한 뜻이야말로 세상 어떤 금덩이와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라네. 좌중은 숙연해졌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한 정적 속에서 최 부자의 고해성사는 계속되었다. 그는 낯선 이들을 향해 젖은 눈으로 호통을 쳤다. 자네들은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굶주린 아귀와 다를 바가 없네. 진짜 거지는 옷이 남루한 자가 아니라 나눌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야. 내 눈이 멀어 자네들 같은 자들을 집에 들였으니 내 탓이오만 이제라도 내 집에서 나가주게. 이 밥그릇보다 못한 자들아. 최 부자의 일갈은 비수처럼 날아와 낯선 이들의 가슴에 꽂혔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참회와 그 밥그릇에 얽힌 사연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최 부자가 저런 사연이 있었구만. 우린 그것도 모르고 구두쇠라고 욕만 했네 그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촌장은 지팡이를 들어 낯선 이들을 가리켰다. 들었느냐? 주인 어르신의 명이다. 썩 꺼지지 않으면 관에 넘겨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우두머리는 이를 갈며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다 죽여버리겠어. 그가 도끼를 들고 최 부자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 덕칠이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몸을 날렸다. 나리께 손대지 마라. 덕칠이와 우두머리가 엉겨붙어 뒹구는 사이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낯선 이들을 제압했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명분마저 잃은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흙바닥에 처박힌 그들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다시는 우리 마을 얼씬도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라. 낯선 이들은 옷이 찢겨지고 신발도 잃어버린 채 쫓겨난 개처럼 꽁무니를 빼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들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횃불이 쏟아졌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악의 무리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격한 감정을 쏟아낸 최 부자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새우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덕칠이가 급히 달려와 최 부자를 부축했다. 최 부자는 덕칠이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밥그릇을 꼭 쥐고 있었다. 덕칠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최 부자의 사과에 덕칠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닙니다, 나리.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주종 관계를 떠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인간으로서 나누는 뜨거운 화해였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흩어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부서진 마루를 임시로 막아주며 뒷수습을 도왔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찬장에 남아있던 쌀을 꺼내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어르신이 며칠 동안 곡기를 끊으셨다니 미움부터 드셔야 해. 방이 너무 차다. 아궁기에 장작을 더 넣어. 누군가는 빗자루로 마당에 깨진 기왓장을 쓸어내고 누군가는 찢어진 문풍지를 덧발랐다. 최 부자의 집은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든 철옹성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온정이 오가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진 최 부자는 촌장이 건네는 미음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 미음이 담긴 그릇은 화려한 백자 사발이 아니라 바로 그 낡고 이 빠진 목각 밥그릇이었다. 덕칠이가 일부러 그 그릇에 죽을 담아온 것이었다. 나리, 이 그릇에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것 같아서요. 최 부자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젊은 시절 자신을 살렸던 그 거린의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한 입 떠먹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고 고소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죽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최 부자는 눈물 섞인 죽을 비우며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과 마음의 평화였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최 부자의 기와집 마당에는 지난밤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최 부자는 덕칠이의 부축을 받아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다.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소. 곳간 문을 열어 마을 잔치를 열 테니 오늘 저녁에 모두 다시 와주시구려. 최 부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최 부자 어르신이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시려나 보네. 촌장의 농담에 모두가 껄껄 웃었다. 최 부자도 따라 웃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억지로 지어낸 거만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이었다. 그날 오후 최 부자의 집은 다시 분주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이들의 탐욕스러운 분주함이 아니라 나눔과 베풀물 위한 즐거운 분주함이었다. 덕칠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쌀가마니가 마당으로 옮겨지고
떡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졌다.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그 낡은 밥그릇을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이제 그 그릇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갑오가 되었다. 그는 그릇을 닦으며 다짐했다. 남은 생은 이 그릇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신비한 이치를 깨달은 최 부자의 사부는 그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크고 따뜻한 잔치가 벌어졌단다. 예전에도 최 부자가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술자리는 있었지만 이번 잔치는 그 공기부터가 확연히 달랐다. 솥뚜껑 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쇠고기 국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피워 올렸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주인의 태도였는데 최 부자는 상석인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았다. 그는 직접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촌부들의 이 빠진 사발에 술을 가득 따라주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곶감을 쥐어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부자의 이런 파격적인 변신에 어리둥절하여 쭈뼛거렸으나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참회와 따스함을 읽고는 이내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 국밥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평생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입니다요. 한 농부가 걸걸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서자 최 부자도 껄껄 웃으며 화답했다. 많이 드시게 많이 들어. 내 곳간에 쌀이 썩어나가는데 그동안 자네들을 굶겼으니 내가 죄인일세.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건 싸가지고 가게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섞여 있지 않았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시원하게 퍼져나갔다. 잔치는 밤이 이슥하도록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최 부자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미움을 술잔에 담아 훌훌 털어버렸다. 덕칠이도 이날만큼은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집안의 큰형님처럼 대접받으며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최 부자는 덕칠이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사람들에게 공언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도둑놈들에게 속아 객사했을 것이오. 덕칠이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동생이오. 그 말에 덕칠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의리를 칭송했다. 의리의리하지만 차갑기만 했던 기와집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곳간 열쇠를 확인하던 버릇은 여전했지만 그 목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쌀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며 감시하러 들어갔다면 이제는 마을에 굶는 사람은 없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지를 고민하기 위해 곳간 문을 열었다. 그는 장부를 들고 다니며 빚진 소장농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문 앞에 놓인 쌀자루를 보고는 최 부자 어르신이 다녀가셨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구두쇠 최 부자라는 별명은 어느새 활불 살아있는 부처 최 부자라는 별명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최 부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인 그 낡은 목각 밥그릇은 이제 더 이상 캄캄한 자개장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는 안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문갑 위에 깨끗한 비단 방석을 깔고 그 위에 그릇을 정갈하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릇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려한 금은보 하나, 값비싼 도자기는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그 투박한 나무 그릇 하나만이 방 안의 주인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손님이 찾아오면 최 부자는 자랑스럽게 그 그릇을 가리키며 그 안에 담긴 사연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이 빈 그릇이 나를 가르쳤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일세.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최 부자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근처에만 가도 호통을 들을까 무서워 피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을 축이고 가고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뛰어노는 쉼터가 되었다.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때로는 직접 깎은 팽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면 최 부자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이 웃음소리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해 봄, 최 부자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언제 갈지 모르는 목숨, 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소. 그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쾌척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뜻을 기려 다리 이름을 최부자 다리라고 지으려 했으나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그저 나눔 다리라고 불러주게.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네. 그의 겸손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는 조금 굽어졌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인자해 보였다. 날카롭던 눈매는 반달처럼 휘어졌고 고집스럽게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덕칠이 또한 노인이 되어 최 부자와 함께 늙어갔는데 두 사람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늙은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 날이 좋은 날이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곤방대를 물고 예시이야기를 나누거나 장기판을 벌이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어느 겨울날 밤새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아침이었다. 최 부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덕칠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어르신 일어나셔서 눈 구경하셔야지요 라고 말을 건넸지만 최 부자는 힘없이 미소만 지을 뿐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직감적으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낀 덕칠이는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기별을 넣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최 부자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다. 최 부자는 몰려온 사람들을 보며 가만히 손을 들어 반겨주었다. 다들 와주었구려. 바쁜 사람들인데 누추한 곳까지. 최 부자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다. 그는 덕칠이의 부축을 받아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문갑 위에 놓인 그 낡은 목각 밥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손짓했다. 덕칠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건네주자 최 부자는 익숙한 손길로 그릇을 어루만졌다. 내 평생 수많은 물건을 가져보았지만 갈 때 가져가고 싶은 건 이 친구 하나뿐이네. 그는 그릇을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죽거든 장례를 크게 치르지 말게. 수의도 비단으로 하지 말고 그저 깨끗한 무명천이면 족하네. 그리고 관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오직 이 밥그릇 하나만 내 손에 쥐어주게. 최 부자의 유언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100년은 더 사셔야지요.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렇게 초라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최 부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순리임을 이 그릇에게 배웠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자네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떠나는 걸세. 최 부자는 덕칠이의 손을 꼭 잡았다. 덕칠아, 고생 많았다. 이 집과 남은 땅은 자네가 맡아 관리해주게. 그리고 곡식은 해마다 춘궁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나그네들이 오면 재워주고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덕칠이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리,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뜻대로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걱정 말고 편히 가십시오. 최 부자는 안도한 듯 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눈이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헤어허, 날이 참 좋구나. 저 눈밭을 걸어가던 그날도 참 추웠는데 이제는 춥지가 않아. 최 부자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과 자신에게 밥을 나눠주던 거지의 환영을 보았다. 그 거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최 부자는 마주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위에 놓인 낡은 나무 밥그릇이 햇살을 받아 소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고된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단잠에 빠진 것처럼 최 부자는 그렇게 평화롭게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그의 입계에 머문 미소는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 부자의 장례는 그의 유언대로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상여나 곡비들의 가식적인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상주가 되어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봉분 앞에는 비석 대신 그가 아끼던 밥그릇 모양을 본뜬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깎아 세워두었다. 그것은 최 부자가 남긴 나눔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최 부자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덕칠이와 그 후손들은 대대로 그 집을 지키며 최 부자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다. 그 집은 밥그릇 부자 댁이라고 불리며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깨우침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최 부자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옛날에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죽을 때는 거지 밥그릇 하나만 가져갔단다. 하지만 그 그릇에는 세상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지.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최 부자의 기와집 마루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채운 진정한 부자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단다. 밤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을은 오늘도 평온한 잠에 빠져든다.